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지방자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홈룰과 딜런 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지방자치의 탄생과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620년 선상에서 메이플라워 협약을 체결했죠. 이 협약은 당시 식민지 미국으로 가던 메이플라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의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그 메이플라워호가 식민지 미국으로 간 첫 번째 배는 아닙니다. 이 협약 때문에 우리가 메이플라워호를 기억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명시적인 주민들 간의 사회계약으로 주민 스스로 합의한 자치정부의 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주하면서 플리머스, 찰스타운 등의 지방정부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매사추세츠주의 식민정부보다 앞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1622년 보스턴이 맨 먼저 법인체로 승인받고 1648년에는 프로비던스도 헌장을 부여받았습니다.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발발 전까지 20여 개의 자치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의 지방자치는 주민주권 원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타운 미팅을 통해서 처리되었습니다. 1831년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을 여행한 프랑스 사람 토크빌은 그의 저서 미국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타운십 자치를 극찬을 했습니다. 이후에 큰 영감을 받은 쿨리 판사는 자치권은 지방에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남북전쟁을 치룬 미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이민자 대거 유입,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대폭 늘어났으며 서민들의 투표권, 정치 참여, 그리고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될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세계사에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정부는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상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모임처럼 변질이 돼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담당해야 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830년대 프랑스 사람 토크빌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이 소박한 미국 민주주의, 미국의 자치가 반세기 만인 1880년대에 도시의 타락한 자치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정부는 종래의 지방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서는데 주 정부의 지방에 대한 간섭은 먼저 주의회가 도시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래에 있던 왕립 도시헌장을 무효화하거나 주정부의 의사를 특정 도시에 관철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통제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의회 의원들의 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많았습니다. 사례로 민간이 건설하는 철도 사업의 비용을 해당 주민이 일부 부담하도록 법을 만들고 뇌물을 챙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와 지방 간의 성문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두고 주와 지방 서로 간에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야기된 소송 사건의 판결에서 유명한 두 가지 원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딜런 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쿨리 독트리너입니다. 1872년에 딜런은 지방자치단체 법률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지방자치법 분야를 개척한 저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1868년 아이오와주 대법관 시절에 유명한 판결이 하나 나오는데 그해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나 그 권한은 전적으로 주의회로부터 나온다. 주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숨결을 부여한다. 주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제거할 수도 있다. 또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권한을 축소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지방자치에 굉장히 반하는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판결이죠. 이 판결은 주의회가 부여한 민간 철도회사의 클린턴 시내 도로에 대한 무상 취득권이 타당하다고 한 판결로 주의회가 시정부에 시내 도로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회는 시에 대한 동의나 보상 없이도 민간 회사에 시내 도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 클린턴 지방법원 내에서는 시내 도로에 대한 시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었죠. 그런데 상고심에서 이것을 뒤집은 겁니다. 딜런 룰은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가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을 받거나 받게 될 권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의해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치권은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주의회의 재량으로 창조 제거될 수 있으므로 지방은 단순한 대리인이니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만을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이 딜런 룰은 당시의 무능한 정치 및 행정의 문제가 사회적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딜런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이 가지는 권한을 제한하고 동시에 지방을 강한 권한하고 최고의 인재를 갖춘 주정부의 통제 하에 두게 함으로써 민주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지금 현재 중앙집권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서양 정치 사상의 주류인 보댕, 홉스, 벤담의 국가 주권 논리를 이어받은 겁니다. 딜런 룰은 주와 지방 간의 권한 관계가 법률상 불명확한 시기에 나타난 판례로서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례를 따르게 하는 법률 형성적 룰로 정립이 되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피츠버그시와 엘러게니시의 합병 사건에 대한 1907년의 판결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정치적 분할체이며 주의 권한을 맡겨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성격, 기한, 권한의 범위는 주의 절대적 재량하에 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에 한쪽 도시 주민이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라면 다른 한쪽 도시의 의견하고 관계없이 그 대상도 통합될 수 있다는 주법에 따라서 실제 한쪽 시의 주민 대다수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통합이 정당한 판결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판결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판결을 재해석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주의 입법을 넘어서는 고유한 자치권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한 부서이며 주는 필요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결국 주의 주권의 아래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주와 지방 사이의 관계는 단일적이어서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독립할 권한이 없으며 시티, 타운, 타운십 등의 도시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딜런 룰의 미국 지방자치 사적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딜런 룰의 의미는 첫째는 지방의 권한은 주 입법이 명시적으로 지방에 부여하는 것으로만 한정해야 된다. 두 번째, 주의회의 지방에 대한 권한 부여는 주 권한의 분산이므로 매우 좁은 영역에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은 주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양자, 그러니까 주하고 지방 간의 분쟁에서 법원은 주에 유리한 판결을 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주 헌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은 주의 권리에 대해서 도전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반대편에 있는 미국 지방자치에서의 매우 의미 있는 쿨리와 쿨리 독트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쿨리는 미시건 대학 법학 교수와 미시건주 대법원 판사 그리고 미시건주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쿨리는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클리브랜드 대통령 당시에 연방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지를 못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쿨리의 대표적인 저서는 헌법적 한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가슴을 설레게 하는 유명한 저서죠. 한 구절을 소개하면은 우리 관습에 의하면 지방의 기관들은 관습법상, 미국에서는 이 관습법을 보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상 입법권을 가진다. 주의회에 의한 어떠한 제한도 금지된다. 모든 미국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의 계속성과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어떻습니까? 딜런 룰과 굉장히 다르죠. 이 쿨리는 자연법적 논리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자치권은 보통법, 이 관습법상 인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죠. 대헌장 이래로 지방자치가 불문법상 인정을 받았고 미국은 그것을 수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쿨리는 지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개한 그의 저서 헌법적 한계론에서 판례의 중요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쿨리는 수정헌법 제10조, 그러니까 수정헌법은 권리장전으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해서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 라고 규정을 수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방자치권 역시 영국 식민지 시대 이후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기본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가지는 것도 주민들의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주의회가 이를 폐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죠. 쿨리의 판결에는 자치권이 주민의 고유 권리라는 주민주권 사상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 미국의 카운티나 타운 연합을 토대로 사실 주가 창설되었던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사실로 인해 점점 강화되어 갔죠. 사실 쿨리의 이런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프랑스 학자 토크빌의 정치사상적 해석을 법적 논리로 보강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저서를 보면요, 그런 판결에서 타운십은 주로부터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타운십의 권한 일부를 주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토크빌은 주장하였고, 쿨리는 판결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쿨리 판결의 사회적 배경도 딜런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막연한 권력 남용과 부패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것은 딜런과는 반대로 지방의 부패가 아니라 주정부가 더 부패하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주와 주의회가 더욱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쿨리는 민간 회사가 건설하는 철도에 대해서, 이 당시는 미국이 철도 건설이 붐이었죠. 이 철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주의 법과 관련된 판결에서는 공공부분의 자금으로 민간을 지원하는 이 법의 정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쿨리는 주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여를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자치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쿨리는 주가 정책적 판단이나 편의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를 개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권은 절대적인 권한이므로 이를
주가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쿨리의 사상적 배경에는 주민의 자기 지배 능력, 자치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권한을 인정하는 쿨리의 판결은 당시 인디애나주, 켄터키주, 텍사스주, 아이오와주 등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두 개의 논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쿨리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미국은 지방자치의 전시자로 불리니까요.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게도 딜런 룰이 승자입니다. 딜런 룰이 연방 대법원의 지지를 받고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죠. 그러나 쿨리 독트린은 미국 사회에서 그러한 폭넓은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의 자치권이 지방의 고유한 권리라는 쿨리의 논리가 당시 법관들에게는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딜런은 연방 대법원 판사였다는 점도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 쿨리의 판결은 법적인 면에서 룰이 되지 못하고 독트린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지방자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 딜런 룰과 쿨리 독트린을 보면서 정말 깊은 슬픔이 생깁니다. 하지만 쿨리 독트린은 이후에 홈룰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여러 주에서 쿨리 독트린에 따라 헌법의 홈룰을 규정하기 시작했죠. 헌법상에 규정된 홈룰은 미주리주가 1875년 주 헌법에 10만 이상의 모든 시에서는 헌장을 부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을 했고 1879년 캘리포니아주, 1896년 미네소타주, 1889년 워싱턴주 등에서 주 헌법에 홈룰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쿨리처럼 이런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거죠. 주 헌법상의 홈룰에 따라 많은 도시들의 홈룰 헌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홈룰은 지방에 광범위한 입법권을 주고 딜런 룰을 약화시키면서 지방의 사안에 대해서 주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에 시작한 홈룰 운동은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고 1960년대에 절정을 이룹니다. 홈룰도 몇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홈룰 운동 과정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고 시간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도 다시 전문가 과정에서 상세히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딜런 룰과 홈룰의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홈룰과 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딜런 룰은 지방자치권에 대해서 매우 상이한 견해였지만은 종국에는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명시화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측면에서 서로 기여하면서 발전시켰다고 봅니다. 결국 이 긴 시간이어도 미국인들은 오랜 정서적 배경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자유주의 정신 이런 것들이 발현된 거죠. 그럼 여기서 홈룰을 채택하고 있는 주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 잘 보셨죠? 홈룰을 채택한다고 딜런 룰을 채택하는 주보다 지방자치 수준이 반드시 높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홈룰 운동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이 홈룰 운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미국의 지방자치의 탄생과 변화, 그리고 사상, 그리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